최근 A매치에서 부상자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강인 선수의 팀 동료인 에메리가 A매치에서 큰 부상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프랑스가 유로 예선에서 14대0 유로 역사상 최다골 차이로 지브롤터에게 승리를 했는데 이 경기에서 에메리가 선발로 나왔거든요. 심지어 국가대표팀 데뷔전이었죠. 그리고 데뷔전에 선발 출전해서 16분 만에 본인의 국가대표팀 데뷔골을 터뜨렸습니다. 그래서 득점 장면을 보면 에메리가 중앙지역에서 코망에게 패스를 보내주고 본인이 공간으로 적절하게 침투해 들어갔고요. 코망이 측면에서 에메리에게 패스를 보내줄 때 에메리가 크로스를 받아서 득점으로 마무리하는 장면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때 지브롤터의 수비수가 에메리를 향해서 태클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태클이 에메리의 발목을 완전히 밟으면서 에메리가 득점을 하자마자 부상으로 교체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태클 자체가 에메리의 발목을 완전히 밟는 좋지 않은 태클이었기 때문에 VAR을 통해서 바로 태클을 했던 선수가 퇴장까지 당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에메리가 정밀 검사를 받아본 결과 2023년에는 다시 뛸 수 없다 라는 판정을 받았고요. 기사를 조금 더 읽어보면 지브롤터를 상대로 14대0 승리를 거둘 때 에메리가 골절은 당하지 않았고 발목을 삐는 부상을 당했는데 일단 부상 때문에 프랑스 대표팀에서 하차해서 파리 생제르맹으로 돌아가고요. 다만 2023년에는 다시 뛰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데시앙 감독도 확실하게 몇 주 동안 부상을 당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에메리는 더 심각한 부상을 당했을 수도 있다 라고 인터뷰까지 했어요. 그런데 에메리가 부상으로 빠져버리면 사실 파리 생제르맹의 중원에는 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에메리가 현재 뛰고 있는 오른쪽 중앙 미드필더 요 자리에 뛸 수 있는 선수가 이강인과 비티냐 두 명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에메리가 빠진다면 에메리가 빠진 자리에 비티냐가 오른쪽 중앙 미드필더로 배치가 될 수도 있고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 중앙 미드필더로 배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그동안 보고 싶었었던 이강인의 오른쪽 중앙 미드필더 기용 이 모습을 우리가 당분간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서 뛸 때의 좋은 점은 아무래도 파리 생제르맹의 공격 자체가 오른쪽에서 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가 파리 생제르맹의 주요 공격 루트에서 뛸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특히나 최근에는 덴벨레가 넓게 벌려주고 음바페가 중앙으로 들어오고 하키미가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오른쪽에 선수가 밀집한 이런 전형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파리 생제르맹의 경기를 보면 늘상 이렇게 왼쪽 지역에는 선수가 부족하고 오른쪽 지역에는 선수가 많이 밀집한 이런 전형을 볼 수가 있었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왼쪽에서 뛰는 비티냐 그리고 이강인 선수도 왼쪽 중앙 미드필더로 자주 나왔으니까 이강인 선수도 왼쪽에 나왔을 때 오른쪽에 나왔을 때보다 훨씬 더 경기에 대한 영향력이 많이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물론 이러한 전형을 좋게 생각을 하면 이강인 선수가 왼쪽 중앙 미드필더로 나왔을 때는 아무래도 오른쪽에서 공격이 전개가 되다 보니까 상대 수비가 순간적으로 파리 생제르맹이 공격을 전개할 때 오른쪽으로 쏠리게 되고 이때 이강인 선수가 중앙 지역에 있다가 음바페가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수비를 끌고 들어올 때 음바페의 뒷공간으로 이강인 선수가 잘 빠져만 나간다면 순간적으로 상대 수비가 한쪽에 쏠렸을 때 이강인 선수가 넓은 지역에서 볼을 잡아서 득점을 기록한다.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반대편에서 넘어오는 볼을 받아서 득점으로 마무리한다 라는 것은 왼쪽에서 뛸 때 좋은 점이긴 하지만 이강인 선수의 장점은 아무래도 볼을 소유하고 주변에 있는 선수들에게 패스를 뿌려주고 그리고 본인이 이 밀집 수비 사이에서 공격을 만들어가는 능력이 워낙에 뛰어난 선수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는 파리 생제르맹 입장에서도 본인들이 공격을 할 때 이강인 선수가 경기에 대한 영향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강인의 공격적인 능력을 훨씬 더 잘 사용하는 건데 이렇게 이강인 선수가 반대편에서 뛰다 보면 경기에 대한 영향력이 줄어든다는 문제가 분명하게 발생을 했었죠. 그런데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에서 뛴다면 아무래도 이강인 선수가 경기에 대한 영향력을 많이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엔리케 감독이 프리시즌 때부터 선호하는 공격 방식 중에 하나가 공격형 미드필더를 2명 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프리시즌에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에서 뛸 때 이강인이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하키미가 측면 공간을 공략하고 그리고 왼쪽에는 르미나가 경기장을 넓게 써주면서 중앙 미드필더 한 명이 올라와서 자연스럽게 2명의 공격형 미드필더가 위치하게 되는 이러한 전형을 선호했었어요. 현재의 전술에서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 중앙 미드필더로 출전하게 된다면 오른쪽 라인에서는 덴벨레가 측면을 넓게 써주고요. 이강인 선수가 한 칸 올라와서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음바페가
약간 중앙 지역으로 들어오니까 음바페가 공격형 미드필더의 플레이는 하지 않지만 그래도 약간 중앙으로 들어와주면서 이강인과 음바페 이 두 명의 선수가 공격 라인에 위치를 할 거고요. 이때 비티냐가 약간 측면으로 빠져주면서 측면 공간을 좀 커버를 해주는 이러한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에 위치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른쪽 라인에서 공격이 많이 진행되다 보니까 이강인이 오른쪽에서 볼을 잡았을 때 좋은 건 뭐냐면 측면에 있는 덴벨레 그리고 오버래핑을 하는 하키미 앞쪽에 있는 무아니와 하무스 오른쪽 라인에서도 패스를 줄 수 있을 만한 선수들이 기본적으로 많고요. 그리고 상대 수비가 파리 생제르맹이 오른쪽에서의 공격이 많다 보니까 상대 수비 라인이 한쪽으로 쏠리게 됐을 때 그때 이강인 선수가 반대편에 있는 음바페에게 패스를 보내줄 수 있는 최적의 위치에 머무르고 있다. 이것도 매우 좋은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팀에서도 이강인 선수가 약간 중앙 지역으로 들어와서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에 위치할 때 반대편을 바라보면서 뛰어들어가는 조규성 선수에게 완벽한 패스를 뿌려주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 패스가 정확하게 조규성에게 도달하면서 득점이 나왔었는데 이 득점 패턴이 이강인이 오른쪽에서 뛰어들어가는 음바페에게 패스를 뿌려준다 라는 방식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방식이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에 뛸 때 많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장면이죠. 이 장면을 보시면 이강인 선수가 중앙 지역으로 볼을 몰고 들어올 때 음바페가 반대편 측면에 있다가 중앙 지역으로 들어와서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뭐 반대편에서는 바르콜라가 뛰어가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이강인 선수가 반대편으로 뛰어들어가는 바르콜라, 음바페 이런 선수들에게 분명히 패스를 뿌려줄 수 있을 만한 각도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오른쪽에서 뛰면 이강인 선수의 패스 선택지가 얼마나 많아지냐. 이 장면을 보시면요. 이강인 선수가 측면에서 중앙으로 볼을 몰고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풀백으로 나왔었던 솔레르가 전방을 향해 달려가고 그리고 하무스도 공간을 찾아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음바페도 반대편 측면에서 중앙으로 들어와서 공간으로 뛰어내려가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 입장에서는 패스를 뿌려줄 수 있을 만한 포인트가 너무나도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는 솔레르가 전방으로 뛰어들어가면서 상대 수비가 솔레르에게 모두 쏠리니까 그 뒷공간으로 음바페가 뛰어들어가기 시작하고 뛰어들어가는 음바페에게 이강인이 정말 좋은 스루 패스를 찔러주면서 음바페가 이강인의 패스를 받아서 상대 수비 라인을 완벽하게 무너뜨리는 걸 볼 수가 있었죠. 그리고 꼭 굳이 음바페가 아니더라도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에서 볼을 잡았을 때는 기본적으로 안쪽으로 볼을 몰고 들어올 때 줄 수 있는 패스 선택지가 너무나도 많이 존재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도 이강인 선수가 중앙으로 들어왔을 때 뛰어들어가는 선수가 한 명 있었고 이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이강인 선수가 안쪽으로 들어와서 패스를 주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 중앙 미드필더 자리에 나왔을 때 파리 생제르맹 공격을 할 때 오른쪽을 중심으로 공격을 전개하면서 이강인의 볼 터치 횟수나 공격을 만들어가는 플레이가 훨씬 더 많아지게 되고 그리고 반대편을 바라보면서 음바페에게 스루 패스까지 찔러줄 수 있다. 이러한 장점들이 존재하지만 파리 생제르맹 입장에서는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 중앙 미드필더로 뛰었을 때 약간 밸런스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파리 생제르맹의 전술 자체가 기본적으로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음바페가 중앙 지역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하키미가 올라오게 되죠. 그러면서 3백이 만들어지는 형태인데 이때 비티냐가 측면 지역을 커버할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아무래도 리카 헤란데스가 오버래핑을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 음바페가 측면 지역을 담당해주는 것도 아니니까 결국에는 왼쪽 중앙 미드필더인 비티냐가 측면 지역으로 빠져주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강인 선수가 올라가서 공격에 가담할 수도 있지만 우가르테가 그렇게 되면 수비 라인 앞에 홀로 남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에메리도 이 오른쪽 중앙 미드필더 자리에 나왔을 때 결국에는 수비를 할 때 내려와서 우가르테와 함께 수비 라인 앞을 커버해주는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강인 선수가 이렇게 우가르테와 함께 1열로 배치가 되면서 수비 라인 앞을 커버하는 역할을 잘하는 선수가 아니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파리 생제르맹은 약간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수비 라인을 완전히 내렸을 때도 리카 헤란데스, 슈크리아르, 마르키뇨스, 하키미, 포백이 형성되고요. 아무래도 음바페가 수비로 가담하지 않다 보니까 비티냐가 왼쪽 측면을 담당을 해요. 그리고 덴벨레가 오른쪽 측면을 담당하면서 이렇게 두 줄 수비가 되는데 이강인 선수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수비 라인 앞에서 수비 라인 앞을 보호하는 유형의 선수가 아니다 보니까 이러한 움직임이 수비 밸런스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까지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 중앙 미드필더 자리에 이강인보다 에메리가 조금 더 선호됐던 이유 중에 하나도, 물론 에메리가 프랑스 대표팀에 뽑힐 만큼 파리 생제르맹에서 애지중지 키우고 있는 선수라는 것도 있었지만, 에메리가 기본적으로 이강인보다는 조금 더 중앙 미드필더에 가까운 선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비를 할 때 우가르테 옆으로 내려와서 확실하게 수비 라인을 보호해주는 이런 플레이를 어느 정도 담당할 수가 있었거든요. 이강인 선수에겐 이 자리보다는 아무래도 비티냐가 있는 왼쪽 라인, 이 왼쪽 라인을 커버하면서 중원 지역에서도 도움을 주고 측면 수비도 해주고, 이런 역할이 이강인 선수에게 파리 생제르맹 입장에서는 밸런스를 맞추기에 더 적합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강인 선수가 에메리가 없을 때도 왼쪽 중앙 미드필더에 나오고 비티냐를 에메리 대신 오른쪽 중앙 미드필더에 배치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래도 비티냐 또한 이강인처럼 공격형 미드필더 내지는 측면 공격수의 역할을 수행하는 선수라기보다 에메리처럼 중앙 미드필더가 더 적합한 선수거든요. 그런데 에메리가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비티냐도 측면 지역에 약간 배치가 되는, 본인으로서는 약간 손해를 보는 위치에 서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선수의 특성을 생각했을 때 비티냐가 오른쪽 중앙 미드필더에 배치되면서 수비할 때는 우가르테의 옆쪽으로 내려와주고, 이강인 선수가 음바페가 내려오지 않을 때 왼쪽 측면을 커버해주는 이러한 형태로 밸런스를 생각한다면 이강인을 에메리가 없을 때에도 왼쪽 중앙 미드필더에 기용하는 걸 엔리케 감독이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어떤 위치에서 뛰게 될지는 아직까진 모르겠지만 지금 에메리가 빠지는 경기가 꽤나 많아요. 바로 이번 주에 있는 모나코전부터 시작해서 뉴캐슬, 르하브르, 낭트, 도르트문트, 릴, 매치까지 12월 달에 7경기가 남아있거든요. 이 7경기 동안은 에메리가 부상 때문에 나올 수가 없고, 1월 달에 들어서면 사실은 에메리가 나오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강인 선수가 아시안컵을 가기 때문에 이 1월 14일에 있는 경기부터는 이강인 선수도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 전 경기 12월 달에 있는 7경기 동안 이강인 선수가 에메리가 없을 때 어떤 위치에서 뛰는지, 그리고 만약에 오른쪽 중앙 미드필더 지역에서 뛴다면 이강인 선수가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오른쪽 라인에서 어떤 활약을 보여주는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파리 생제르맹 입장에서는 에메리가 빠르게 복귀를 해서 중원 라인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그러한 형태로 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에메리가 없는 동안 이강인 선수가 좋은 활약을 펼칠 수 있는 위치에서,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도 이강인의 활약으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위치에서 이강인 선수를 잘 기용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네요.